교포들이 한국살이에서 버티지 못한 이유가 뭔지 사실 대부분은 떠나기 전엔 꿈에도 몰랐다고 하세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 이제 고향 돌아가서 편하게 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만들어 놓은 고향에 대한 환상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큰 금이 가버리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결국 한국살이는 몇 달 안에 자신을 밀어내는 장소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설마 그렇게까지? 싶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본 교포분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한국살이는 불친절하거나 복잡해서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떨어져 살면서 잃어버린 감각들, 속도, 관계, 경제 구조,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 오는 게 진짜 무섭다고요. 이게 은퇴 후 한국살이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루하루 조금씩 삶을 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 힘들다는 불평이 아니라 은퇴자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현실을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살이를 고민하거나 돌아갈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한국의 속도예요. 한국은 20년 전의 한국이 아니고 30년 전의 한국은 더더욱 아니에요. 미국에서처럼 천천히 걸어도 이해받지 못하고 조금만 늦어도 눈총이 돌아오는 사회적 분위기. 은퇴자의 속도와 한국 사회의 속도는 서로 맞지 않아요. 특히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충격을 받는 건 사회 전체가 늘 빨리빨리로 움직인다는 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긴장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이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을 만들어내고 은퇴자의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흔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뉴저지에서 25년 살다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 교포 남성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정말 한국이 그립고 미국보다 생활비가 낮으니 더 살기 편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도착 후 한 달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일 긴장하게 되는 자신이었다고 해요.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은행에서도 늘 뭔가 빨리 판단해야 하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이니까 자신이 방해되는 존재처럼 느껴졌대요. 몇 달 지나니 외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여기선 늙어갈 자신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다시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말하는 건 관계의 밀도예요. 한국은 참 가까운 나라예요. 좋은 뜻으로도 가깝고 가끔은 너무 가깝죠. 미국에서 살던 교포분들은 대부분 적당한 거리 두기에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그 거리가 거의 사라져요. 아파트 경비원과의 대화에서부터 친척들의 조언, 이웃들의 시선까지. 미국에서는 조용히 나만의 생활 리듬으로 살았다면 한국은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얽히는 일이 피할 수 없어요. 은퇴자에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실제로 겪어본 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실제로 시카고에서 살던 60대 여성분의 사례가 있어요. 한국 돌아오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버거웠다고 말하더군요. 매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살쪘니? 돈은 잘 모아왔니? 같은 말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들려오는데 그런 관심이 본인에겐 관심이 아니라 침투처럼 느껴졌다고요. 결국 이분도 6개월 만에 나는 미국에서의 내 페이스가 더 맞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말하며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 바로 경제적 현실이에요. 대부분 한국의 생활비가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하죠. 과거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체감 물가가 은퇴자에게 결코 싼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은 은퇴자가 살기엔 생활비 압박이 너무 심하고 병원비도 싸지 않아요. 보험 구조가 다르다 보니 미국에서 메디케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스템을 떠나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한국이 더 싸다는 건 옛날 이야기죠. 달라스에서 살다가 귀국했던 60대 부부의 사례가 있어요. 한국에서 1년 살면 미국보다 적게 쓰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월세, 교통, 식비,
병원비 전부 합치면 미국에서 살 때랑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들더랍니다. 특히 고령층 의료비는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고요. 결국 이 부부도 한국은 여행으로만 올 곳이지 정착해서 살 곳은 아니다라는 말 남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속도, 관계, 경제 이게 한국살이의 환상을 깨는 결정적인 조합이에요. 교포분들은 한국을 사랑해서 돌아왔지만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버티지 못한 게 의지 부족이나 적응력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라는 삶의 단계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실제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한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은퇴한 몸과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 한국살이를 선택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 그걸 알고 결정하면 후회는 훨씬 줄어듭니다. 이어서는 한국살이를 고민하는 은퇴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그리고 교포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했던 지점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적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몸에 맞느냐의 문제거든요.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버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그 환경 자체가 은퇴자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국에서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다 보니 은퇴자들의 말로는 아침에 일어나 외출 준비할 때부터 이미 에너지가 반은 빠져 있다고 해요. 병원 예약, 은행 업무,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것들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계속 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자에게 이런 생활 긴장감은 꽤나 치명적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괜히 무기력해지고 며칠 지나면 외출이 싫어지고 몇 달 지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한국의 사회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은퇴자분들은 특히 그 점을 힘들어하세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1년에 몇 번 인사만 해도 충분한 관계였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거나 혹은 원치 않는 간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문화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이미 조용한 개인 공간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이 문화적 밀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교포분들이 말하길 한국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은퇴자가 가장 크게 압박을 느끼는 부분 바로 돈이에요. 한국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은퇴자에게 가혹합니다. 특히 한국은 작은 지출이 모여 큰 부담이 되는 구조인데 처음엔 잘 보이지 않다가 몇 달 지나고 나면 통장 잔고가 훅 줄어든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처럼 메디케어나 은퇴자 중심 혜택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의료비, 식비, 경조사비, 교통비 등 자잘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죠. 교포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한국은 가끔 오는 여행지로는 정말 좋지만 은퇴하고 매일 살기엔 생활비의 리듬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살이를 고민하신다면 정말 냉정한 점검이 필요해요. 한국행을 선택한 교포분들의 절반 이상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마음이 한국을 그리워했지만 몸과 삶의 흐름은 한국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 삶은 편안함의 총합이에요. 내가 얼마나 적게 지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포분들이 깨달은 건 자신이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고향이 아니라 오래 살아서 내 몸과 템포가 하나가 된 곳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이 사라지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잖아요. 평생 회사 다니며 버틴 시간만큼은 버텨줄 거라고 최소한 몇 년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거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은퇴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끝을 향해 달린다.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끝이 대부분 창업이라는 단어와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평생 회사만 다녔으니 이제는 내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쯤 나를 믿어보고 싶다고. 조용히 웅크리고 살며 돈만 아끼는 인생보다는 작게라도 내 이름 걸린 가게 하나 하고 싶다고요. 그 마음 정말 이해돼요. 은퇴자는 시간이 있고 사회와 연결돼 있고 싶고 돈도 조금은 더 벌고 싶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단어가 은퇴자에게 꿈이자 위로처럼 다가오죠. 근데요,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은퇴자의 창업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실수 한 번이 바로 치명타가 되고, 무엇보다 시장 경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퇴직금이란 보호막은 생각보다 빨리 뚫립니다. 마치 마른 종이에 물 떨어지듯 스며드는 속도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벌어진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자가 창업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의 이야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닥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부담 없이, 그러나 마음은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례는 6달 만에 폐업한 분식집 사장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35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을 받아든 날부터 나도 이제 사장이다 하라는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라 위험이 적을 거라고 믿었고 본사가 다 해준다는 말도 안심이 됐대요. 그런데 가게를 열자마자 인건비, 재료비, 로열티까지 빠져나가고 남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달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정작 본인 손에 들어오는 건 거의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체력이 버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준비하고 밤 늦게 마감하면 하루가 사라지고 허리는 매일 고장났고 손목은 파스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6달 만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가 버틸 싸움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1억 넘는 돈이 사라진 뒤였어요. 계약금, 인테리어, 권리금, 초기 재료비 돌이켜보니 퇴직금의 절반이 이미 땅속으로 꺼진 후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옷 가게를 차린 60대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주변 친구들의 조언을 믿었죠. 요즘 옷 장사 잘 된다더라. 여자들은 옷 사러 계속 오니까 장사거리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오프라인 의류시장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과 지마켓,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장사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손님 발길은 생각보다 뜸했고 재고는 쌓이는데 상품은 시즌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손해를 보고 떨이로 내놓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재고가 돈을 잡아먹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컸답니다. 사소한 흥정부터 진상 손님까지 회사에서만 일했던 3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 소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왔대요. 1년을 버텼지만 손에 남은 건 결국 빚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동네 카페 창업한 60대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들이 요즘 카페는 무조건 돈 된다고 부추겼고 유튜브에도 카페 창업으로 월 1000이라는 영상이 넘쳐나서 혹했대요. 카페는 멋지고 여유로운 직업일 거라 기대도 했죠. 하지만 커피는 누구나 파는 시대였어요. 기술 장벽이 없으니 경쟁자는 무한대였죠. 더 큰 문제는 동네 상권 분석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감으로 자리만 본 거예요. 아침에 사람이 몰리는지, 점심엔 어떤 직장인이 있는지, 저녁엔 유동인구가 있는지 이런 기본 조사 없이 시작하니 손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었죠. 결국 매출은 들쭉날쭉했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마음은 점점 조여왔대요. 이러다 연금까지 끌어다 쓸 것 같다라는 공포가 드는 순간 문을 닫았습니다. 이 3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점을 볼 수 있어요. 퇴직자의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정보 부족, 체력의 한계, 시장 변화에 대한 오판, 과도한 초기 투자, 정서적 소모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퇴직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은퇴자의 돈은 청년의 돈과 달라요. 다시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퇴직금은 한번 사라지면 끝이에요. 재취업도 쉽지 않고 재도전도 어렵고 나이는 올라가고 남은 삶은 길어요. 그래서 은퇴자의 창업은 꿈이 아니라
위험 관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자금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감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상권, 수요, 경쟁자를 반드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셋째,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꼭 검토하세요. 넷째,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일단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 체험부터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다섯째, 사업은 돈 버는 도구이지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은 취미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은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퇴직금 2억을 지키는 게 가게 이름 하나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사업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창업이라는 파도를 한번 맞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걸요.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실패하고 나면 더 크게 흔들려요. 내가 잘못한 걸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달라졌을까? 다시 한번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불안과 아쉬움이 은퇴자를 또 다른 위험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소리 없는 늪처럼 발을 한번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빠져버려요. 특히 남성 은퇴자분들은 가장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무게 때문인지 실패를 인정하는데 더 힘들어하세요.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말 못해요. 나 때문에 쌓아둔 돈이 무너졌다는 걸 알면 아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창업의 실패보다 더 큰 상처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폐업하고도 한동안 혼자 숨어 지내듯 살아요. 사람 만나기 싫고 전화 받기도 싫고 세상이 괜히 나만 탓하는 것 같은 마음. 그런데 그런 시기를 통과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무너지기 전에 경고 신호가 이미 있었는데. 사실 창업의 실패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가게 분위기가 바뀌고 신호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손해니까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거죠. 우리 세대는 버티는 게 미덕이던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멈추는 게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버티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멈추는 사람이 더 큰 손실을 막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길고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창업은 선택이지만 노후는 책임입니다. 가족의 삶, 내 건강, 앞으로 20년, 30년의 생활비가 걸린 문제인데 이걸 한 번의 창업으로 건 도박처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벌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나에게 맞는 삶을 찾으시면 돼요.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시대이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시기니까요. 여러분의 퇴직금은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방패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나? 진짜 무서운 건요. 본인은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줄지 않았다는 현실이에요. 퇴직 전에는 그냥 생활비였던 게 은퇴 후에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폭탄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 잔고에서 딱 한 문장을 보게 되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은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노후가 무너지는 사람들은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줄이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지 못한 것은 대부분 같은 세 가지예요. 듣고 나면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섭습니다. 평범한데 은퇴 후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은퇴 첫 해부터 파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이미 은퇴하셨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현실이에요. 잘라내면 살고 못 자르면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고 확실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생활비 중 가장 교묘하게 숨어있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사람을 정말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끼고 있다고 착각해요. 외식 줄였지, 커피 줄였지, 여행도 안 가지. 근데요? 집 보험, 차 보험, 핸드폰 요금, 스트리밍, 각종 구독료, 관리비. 이건 한번 설정되면 계속 나가요. 사용하든 말든 줄였다고 착각하든 말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고정비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잠식합니다.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애틀랜타에서 은퇴한 62세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은 외식 거의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절약 엄청 했어요. 근데 왜 생활비가 월 4,000달러였는지 아세요? 자동차 2대 보험 380달러, 집 보험 210달러, HOA 260달러, 각종 구독료 130달러, 핸드폰 150달러, 인터넷 80달러. 고정비만 합쳐도 월 1,200달러가 넘었어요. 여기서 세금, 의료비까지 더해지니 외식 한 번 안 했는데도 월 4,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은퇴 전에 줄였어야 했어요. 생활비 절반 이상은 고정비에서 벌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 가족 지출입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쓰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착각이 노후를 무너뜨리거든요. 특히 미국에 사는 교포 은퇴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한국보다 훨씬 비싼 교육비, 결혼 지원, 렌트 지원, 손주 돌봄비.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70세 한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퇴 당시 80만 달러 있으셨고 본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큰아들 대학원 지원 2만 달러, 작은아들 결혼 지원 5만 달러, 손주 데이케어비 1년 지원 1만 8천 달러. 처음엔 그래,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잔고가 20만 달러밖에 안 남았대요. 본인이 쓴 돈보다 가족에게 나간 돈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정말 뼈 때렸어요. 애들은 잘 살고 나는 남은 돈 세면서 조마조마하게 산다. 가족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가족은 편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집 유지비와 주거비예요. 은퇴 후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집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있다는 건 돈이 계속 나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금, 보험, 수리비, 잔디관리, 전기가스, 난방비. 특히 미국은 주택 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게 뭐냐면 집을 너무 오래 끌고 갔다는 거예요. 실제 세 번째 사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67세 부부입니다. 집은 있죠. 모기지도 다 갚았어요. 근데 매년 재산세 9,000달러, 보험료 4,500달러, 여름철 에어컨 유지와 잔디 수리비까지 합하면 연간 2만 달러가 훌쩍 넘어요. 은퇴 후 소득은 연금 포함 월 3,500달러였는데 집 유지비만 연 2만 달러.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은퇴 5년 만에 집을 팔고 텍사스로 내려갔어요. 이분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집 때문에 늙어간 게 아니라 집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결국 은퇴 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세 가지는 고정비, 가족 지출, 주거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작게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커지면서 노후를 집어삼켜요. 그리고 무서운 건 한 번 늦으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줄이지 못하면 통장은 빠르게 마르고 마음은 더 빠르게 불안해지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은퇴 전이든 후든 이 세 가지를 줄이기만 해도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공포는 줄이는 게 아니라 안 줄이는 데서 시작돼요. 미리 결정하고 줄이기만 하면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전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줄이라는 건가요? 이미 고정비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은퇴라는 환경 변화만으로는 지출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라낼 것을 정해야 합니다. 우선 고정비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정비는 큰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합니다. 핸드폰 요금제 바꾸는 거, 스트리밍 해지하는 거, 보험 비교 견적 내는 거. 이거 다 몇 시간 안에 끝나는데 그 몇 시간을 미루다가 매달 수십, 매년 수백을 날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은퇴 후 한 달 동안 고정비만 재정리해서 월 $320를 줄였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진짜 명언이었어요. 절약은 노력보다 결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결심만 하면 바로 줄일 수 있는 게 고정비예요. 그 다음은 가족 지출이에요. 이건 돈보다 마음이 더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의 지원은 습관이 됩니다. 한번 도와주면 그 다음도 도와줘야 하고 기준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야 해요. 지금 가진 자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 정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 도움은 프로젝트별로 기간을 정해서 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없으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도와주려면 일찍 도와라. 은퇴하고 나서는 조심해라.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비 줄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을 줄이거나 지역을 옮기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와 결심을 요구해요. 근데 놀랍게도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안정적으로 바꾼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주거비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집을 줄여서 생기는 현금 흐름, 유지비 절감, 재산세 감소. 이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안 움직이면 평생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다운사이징이에요. 불편해질까 봐가 문제지 실제로는 대부분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들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은퇴 후 평온한 마음이에요. 돈을 줄이는 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겁니다. 고정비를 줄이면 매달의 답답함이 줄고 가족 지출을 다스리면 관계의 불균형이 사라지고 주거비를 낮추면 남은 생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결국 은퇴는 돈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안정되면 인생도 안정돼요. 조급할 필요 없지만 미룰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줄여도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내일 두 가지가 되고 일주일 후엔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희생한 모든 날이 후회됐다. 은퇴 후 찾아온 잔혹한 현실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조금 멍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죠. 특히 딸 자식, 아들 자식 위해 허리 휘도록 일한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중엔 내 인생도 좀 쉬겠지. 애들도 크면 이제 내 노후는 편안해지겠지. 그런데 은퇴 후 진짜 현실은요. 우리가 기대하던 그 평온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마치 조용하던 집 문을 여는 순간 예상치 않은 폭풍이 들이닥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무서운 건 이 폭풍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짐은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 싫어서 혹은 사랑 때문에 외면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야 내가 그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희생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연을 들으면서 공통점을 느꼈어요.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건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 은퇴 후에야 드러나는 가족 간 불균형, 평생 미뤄둔 감정의 비용 이런 것들이 진짜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냥 누군가의 불행담이 아니라 은퇴 준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입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어떤 부모들은 은퇴 후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했을까 하고
절규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평생 딸만 잘 되면 된다며 살아온 65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딸이 결혼할 때 집값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은퇴금 거의 대부분을 보탰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 노후야 좀 쪼들리면 되지. 애들 사는 게 먼저지. 그런데 결혼 이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위 사업 실패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딸 부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잠시만이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나갈 생각이 없더랍니다. 생활비도 전부 부모 목, 공과금도 부모 목,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떠맡기면서 아버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부부와의 갈등이 폭발하고 아버지는 은퇴 후 가장 괴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 만큼 힘들다. 이제 너희가 나가야 한다. 그런데 딸의 반응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비로소 깨달았대요. 내가 평생 베풀며 살아온 방식이 결국 내 노후를 무너뜨렸구나. 사랑을 줬다고 해서 상대가 그걸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혼자 아들을 키운 62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말 모든 걸 바쳤어요. 학원비, 등록금, 취직 후에도 보증, 대출, 심지어 아들 월세까지 대신 내줬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퍼준다고 했지만 혼자 키운 죄책감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은퇴 후 문제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지자 아들에게 조금만 생활비를 도와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는 왜 늙어서까지 나한테 매달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주기만 해서 아이를 약하게 만든 걸까? 그런데 이런 후회는 너무 늦게 와요. 은퇴하고 나서야 이런 감정의 채무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욕심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아니라 애착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자식과 같은 도시로 이주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살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사하고 보니 손주 돌봄부터 장보기, 심부름까지 모든 게 이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의무가 됐고 결국 불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너무 당연한 듯 이번 주말에도 애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린 노인이 아니라 그냥 무료 보모인가? 그때서야 두 분은 깨달았어요. 은퇴 후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경계 없는 관계라는 걸요. 자식에게 가까이 살기 위해 이사한 선택, 그것 자체가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싸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흔하게 벌어지는 은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자식에게 베풀고 희생하고 미뤄두고 참아내며 살아왔던 그 방식이 은퇴 후엔 그대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 청산이에요. 오해하실까 봐 말하지만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요.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내 노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기댐과 의존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걸 은퇴 전에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감정적 비용이 계속 새어나가요.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희생한 모든 날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하고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만 생각하는데 진짜 준비는 관계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미뤄가며 살았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질문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 부채가 되고
감정적 부채는 결국 돈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어깨 위에 올라앉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짐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 위험성을 몰라요. 딸이나 아들이 부탁하면 그래, 한 번만 더 도와주자. 나중에 애들도 우리 챙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을 넘어요. 하지만 그 선이 한 번 넘겨지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자식은 부탁이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희생을 기본 옵션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모의 삶은 점점 작아져요. 선택권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라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죠. 제가 만난 은퇴자분들 중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희생한 만큼 돌아올 거라는 착각이 제일 큰 실수였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지 아세요? 그분들은 사랑을 잘못 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무한정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무한정으로 주는 순간 무너져요. 상대와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존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삶이 자식의 리듬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은퇴 후의 삶이 더 지치고 더 고단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집도, 연금도 아니라고요. 바로 경계 세우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각자의 책임이다. 이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게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미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달라지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엔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식도 알아요. 부모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본인들도 더 힘들어진다는 걸요.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희생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 가족과의 거리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일. 이런 것들이 쌓여야 비로소 은퇴 후의 시간이 평온해집니다. 은퇴하면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좀 즐기며 살라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마음껏 하라고, 특히 골프는 은퇴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런데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골프채부터 팔게 되더라.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린에 서기도 전에 집으로 날아온 청구서 한 장에 무릎이 꺾여버리거든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거의 모든 은퇴자가 한 번쯤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골프는 조금 줄이면 되지 뭐. 돈이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이러다간 취미고 뭐고 다 접게 생겼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돼요. 평생 30년 넘게 즐겼던 취미를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돈이 아깝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노후의 리듬이 흔들리는 첫 번째 충격이죠. 솔직히 은퇴 전에는 잘 몰라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취미 비용이 뭔지 크게 체감 안 되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이체로 나가는 금액 정도로만 생각됩니다. 회사가 반을 부담하던 시절의 느낌 그대로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골프장, 그린피보다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가 되고 골프채보다 더 빨리 팔아야 하는 게 지출 항목이 됩니다. 문제는 골프가 단순 취미가 아니라 은퇴자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유지 수단이고 하루의 활력이고 사람을 살게 하는 리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건 노후의 첫 실패가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만난 은퇴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듣는 동안 마음이 여러 번 철렁할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골프채를 가장 먼저 파는지 이유가 너무 명확해질 거예요. 첫 번째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2의 박명수 씨 이야기예요. 박 씨는 정말 전형적인 골프 마니아였어요. 주말이면 무조건 필드 갔고 은퇴하면 평일 라운드를 자유롭게 즐길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그런데 은퇴 첫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보험료가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박 씨가 가지고 있던 골프 회원권, 자동차, 예금, 투자금까지 모조리 재산으로 잡히면서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날 박 씨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은퇴하자마자 골프채부터 팔았어. 이거 계속 들고 있다간 보험료만 더 올라. 결국 30년 취미가 건강보험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박 씨는 말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바라던 은퇴가 맞나? 뭐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두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의 정모 씨 이야기예요. 정 씨는 은퇴하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부부가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오랫동안 그렸죠. 그런데 은퇴 후 2달이 지나자 아내가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골프 좀 그만 가자. 보험료 하늘까지 올라. 왜냐면 부부 합산 재산이 적지 않다 보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매달 자동차 할부금보다 더 비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 한번 할 때도 눈치가 보이고 골프 라운드 한번 가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결국 정 씨는 당분간만 취미 줄이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완전히 그만두는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아요. 취미가 사치가 되는 순간 은퇴의 의미가 사라지더라.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골프를 계속 치려다 더 큰 문제를 겪은 경우예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모 씨는 은퇴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주 2회 골프를 유지했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우울해진다고 했죠. 하지만 생활비, 보험료, 세금,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면서 결국 적금을 깨고 비상금도 쓰게 됐어요. 문제는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연쇄적으로 삶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골프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줄여야 했고 건강보험료 체납까지 갈 뻔했습니다. 김 씨가 말하더군요. 골프를 계속 치고 싶은 마음보다 현실이 더 빠르게 날 끌어내리더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퇴 후 노후의 위기는 꼭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날아오는 고지서 하나,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골프처럼 생활비를 잡아먹는 큰 취미는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문제는 골프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 은퇴자들이 깨닫는 무서운 진실이에요. 은퇴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다. 이 자유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지키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은퇴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험료 구조, 생활비 구조, 취미 비용, 재산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가장 큰 지출 압박 중 하나이고 예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세게 맞고 적은 사람도 고정 지출 증가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골프는 단지 그 압박을 가장 먼저 드러낸 지표일 뿐이에요.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지만 뭔가 생활이 조금씩 불안해진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걸요. 취미를 포기하는 게 아픈 선택처럼 느껴지겠지만 어쩌면 그 선택 때문에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여유 있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요즘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골프채부터 팔았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더라고. 대신 내 노후가 무너지지 않게 뭔가를 지킨 거지. 은퇴하고 골프채를 내려놓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가 보이더라.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뭔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 취미 하나 포기하는 것도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포기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잡는 과정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은 은퇴자에게 감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줘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크기가 내가
노후를 잘 살고 있다라는 심리적 기준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골프 같은 비용 큰 취미는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골프를 그만둔다고 해서 인생의 재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하기도 해요. 체력에 맞는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주 1회 소모임을 만들거나 아예 일주일 리듬을 다르게 설계하는 시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을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 벌면 되지 뭐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모든 선택이 내 삶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 구조를 한번 재정비하고 나면 오히려 삶이 훨씬 단단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는 자원으로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 골프를 포기한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필드 대신 산책로가 내 새 골프장이다 라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스크린 골프로 취미를 이어가고 또 어떤 분은 골프 대신 주 1회 테니스 모임을 새로 만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취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걸 다들 깨닫는 겁니다. 만약 지금 지출 때문에 불안하거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생활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누구나 한번 겪는 통과 일에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을 조금만 돌려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골프채를 내려놓은 게 내 인생을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은 인생을 오래 즐기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조금씩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리라고 불렀고 사람 사는 정의라고 포장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게 결국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내 통장에서 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섭죠?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내 노후를 제일 먼저 집어삼킨다는 사실이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챙겨야지. 맞습니다. 젊을 때는요. 월급 나오고 커리어 쌓이고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을 때는 경조사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죠. 오히려 가면 기분도 좋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또 끊기죠. 그 순간부터 경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인정하지 않다가 조용히 파산에 가까운 길로 걸어 들어가고 누군가는 늦기 전에 인간관계의 범위를 재정비하면서 노후를 지켜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출 항목이 바로 경조사라는 건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왜냐고요? 금액이 작아 보이니까요. 한 번은 몇만 원, 좀 가까우면 몇십만 원. 그런데 이게 매달, 매주, 심지어 한 달에 3번, 4번씩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은퇴자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이 고정 변동 지출이 그대로 생활비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줄이고 싶어도 인간관계라는 이름 때문에 쉽게 못 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은퇴자가 경조사 앞에서 가장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만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누구도 처음엔 경조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말해요. 아, 이게 내 노후를 가장 먼저 잡아먹는구나. 그럼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은퇴한 지 2년 된 한인 남성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교회와 지인 모임을 평생 유지해온 분이라 경조사가 너무 많았어요. 본인은 이미 고정소득이 소셜연금이 전부인데도 한국에서 누군가 결혼하면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죠.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찌 안 가냐 이런 마음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니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가장 큰 지출이 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답니다. 본인은 생활비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경조사비가 한 달 평균 30에서 50 정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면 최소 300에서 500. 은퇴자에게 이건 치명적이었죠. 결국 그는 경조사를 거의 다 끊고 소수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늦게나마 노후를 지켜낸 셈이죠. 두 번째 사례는 한국으로 귀국한 은퇴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은퇴 후 한국에 오면 외로움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서 귀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죠. 친인척 모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일 제사,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까지.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경조사가 더 늘어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었던 미국 시절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안 와? 라는 압박이 훨씬 컸어요. 결국 두 분은 1년 만에 경조사 가난을 경험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택시비, 식사비, 봉투비까지 합치면 수십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두 분은 지출 기록을 6개월간 정리해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월 평균 100만 원 가까이가 경조사비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부부는 일부 친척 관계까지 정리하며 자신들의 생활 리듬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여성의 경험이에요. 이분은 사람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분은 평생 성격이 좋아 여기저기 모임이 많았고 은퇴하고도 활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임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조사 갈 일이 많다는 뜻이었죠. 이분의 문제는 경조사비뿐 아니라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까지 합쳐지면서 지출이 폭주했다는 점이에요. 1년이 지나자 지출 구조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이분은 인간관계를 절반 이상 정리했고 진짜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만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노후를 갉아먹던 건 경조사가 아니라 경조사를 매개로 유지되던 얄팍한 관계들이었어요. 이 사례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경조사는 돈 문제 같지만 사실은 관계 정리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한 경조사를 줄일 수 없고 경조사를 줄이지 못하면 노후의 지출 구조는 절대로 안정되지 않아요.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지출 통제인데 이 지출 통제를 무너뜨리는 1순위가 바로 경조사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경조사는 예의다. 사람의 기본이다. 문제는 그 예의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를 가장 먼저 재편해야 한다고요. 그 첫 단계가 바로 경조사 범위 축소입니다. 누굴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과 습관처럼 챙기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건강, 생활비, 주거, 돌봄, 의료비. 이 모든 게 앞으로 수십 년 버텨야 하는 자원인데 이걸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쉽게 내줄 만큼 여유 있는 은퇴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경조사를 줄이면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봉투를 적게 넣었다고 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남기고 나머지는 용기 있게 덜어내는 게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자산이었지만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지출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챙겨야 할 사람이 적은 사람이다. 참 잔혹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말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화려한 만남보다 조용한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혹시 지금 경조사에 쫓기듯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이 사람은 챙겨야지 하고 마음은 앞서는데
통장이 따라오지 않아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경조사는 은퇴자의 체면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노후를 제일 먼저 파괴하는 지출입니다. 늦기 전에 손을 대야 해요.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고 지출 구조를 다시 세우고 당신의 속도를 지키는 게 은퇴 후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후를 가장 먼저 집어삼킨 건 경조사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꼭 합니다. 끊고 나니 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근데 경조사를 줄이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은퇴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경조사를 줄인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경조사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경조사가 끊기면 같이 끊어졌다. 이 말이 처음엔 씁쓸하지만 콕 씹어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진실이에요. 봉투를 통해 연결된 관계는 결국 봉투가 끊어지면 사라지고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는 경조사와 상관없이 이어지죠. 은퇴 후에는 이 구분이 아주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외로 경조사를 줄이면 생활이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지출이 사라지니까요. 은퇴자는 안정성이 생명인데 경조사는 그 안정성을 하루아침에 흔들어 버립니다. 갑작스런 장례식 연락, 가까운 친척 결혼식, 오래된 지인 돌잔치, 이런 일정들이 쏟아져 올 때마다 은퇴자는 마음도 흔들리고 통장도 흔들려요. 그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관계도 지출도 생활 리듬도요. 챙겨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이 흘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하루 일상, 당신의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경조사보다 100번, 1000번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경조사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 챙겨야 할 경사와 조사라는 걸요. 결국 은퇴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섭섭함 때문에 당신의 노후가 흔들리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은퇴했음을 이해하고 당신의 지출 구조를 고려해주고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경조사를 줄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입니다. 늦게라도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할 때예요. 당신의 노후는 남의 기념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채워져야 하니까요.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정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만 알았는데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거였대요.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돈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가슴이 철렁 주저앉는 기분. 이게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라고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 후 첫 번째 공포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 감각이래요. 사람들은 은퇴를 로맨스처럼 말하지만 진짜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공백과 싸우는 시간이잖아요. 직장에서 하루 일정을 정해주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채워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외롭고 불안한 거죠.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 마음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돈이 줄어든다고 삶도 줄어드는 건 아닌데 은퇴자들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정씨 이야기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마치 미래의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라. 정씨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내 삶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슬며시 밀려와요. 사실 은퇴란 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준비를 미뤄온 대가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40대, 50대가 딱 거기에 서 있는 거고요. 몸은 아직 젊어 보이는데 노후 시스템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마음은 편안한 여유를 원하면서도 통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 묘한 단계. 그래서 정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게 들리는 겁니다. 정 씨가 말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하루가 너무 길고 무섭다고. 회사 다니던 시절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은퇴 후엔 시간이 넘쳐나고 그 빈틈을 불안히 파고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타 마시는데 시계는 겨우 9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지라는 생각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온다고요. 돈은 돈대로 걱정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괴롭고 몸은 몸대로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도 무너지는 구조.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우울한 개인 이야기 같겠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은퇴자에게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은퇴 후가 무서운 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보다 내가 뭘 준비하지 않았는가가 더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 씨의 하루는 40대, 50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후 준비란 사실 돈을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삶을 어떻게 유지할지, 어떤 인간관계를 남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정 씨는 그걸 몰랐고 결국 하루하루가 막막한 전투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정 씨의 실제 하루를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깊게 들려드려 볼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혹시 내 미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돈입니다. 정 씨는 퇴직금이 1억 조금 넘게 있었어요. 이 정도면 몇 년은 버티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 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일단 고정 지출이 문제였어요. 소득이 끊기니까 지출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죠. 건강보험료만 해도 월 몇십이 나가고 집 유지비,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돈을 쓰는 순간마다 이걸 써도 되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대요. 그래서 정 씨는 결국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쪽을 택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통장은 계속 줄어드는 속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매일 보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요.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충격이 바로 수입 없는 삶의 무게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입니다. 정 씨는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래요. 회사 다닐 땐 시간이 모자라 죽겠더니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남아돌아 그게 고문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 10시. TV를 틀어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나가도 길이 더 멀게 느껴지고 그냥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도 은퇴 후 막상 내가 뭘 좋아했더라 라는 생각조차 안 난대요. 그만큼 회사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죠. 시간 빈틈을 못 받아들이니까 우울이 슬그머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입니다. 회사 다닐 땐 모임도 있고 동료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는데 은퇴 후엔 인간관계가 단숨에 끊깁니다. 섭섭할 정도로 연락이 줄어든다고들 해요. 정 씨도 처음엔 누군가 연락해주길 기다렸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그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더래요.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하루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귀찮고 부담스러워져요. 노후에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건강보다도 외로움이 먼저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걱정, 시간 공백, 관계 단절. 이 세 가지가 은퇴자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집어삼킵니다. 정 씨가 은퇴 후 하루가 지옥 같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정 씨는 특별히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평균 은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하루가 버거워진 거죠. 40대, 50대인 지금의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해요. 은퇴 후에도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취미나 배움일 수도 있어요. 정 씨처럼 갑자기 삶이 텅 빈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어요.
종종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돈은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믿고 있죠. 정 씨의 하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낼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하루가 이렇게 무서워진다고. 삶이 생각보다 쉽게 텅 비어버린다고. 그러니 지금 40대, 50대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정 씨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은퇴 후에 무너지는 게 사실 경제력보다 자존감이라는 걸 더 뼈아프게 느끼게 돼요. 정 씨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다고. 회사 다닐 땐 후배들이 찾아와서 묻고 동료들이 의지하고 집에서는 그래도 일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죠.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데 사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는 너무 쉽게 바뀌어 버리니 그 간극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실감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삶 전체의 기운이 꺼져 버립니다. 일단 몸이 안 움직여요. 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외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괜히 돈 쓸까봐, 괜히 사람 만나기 어색할까봐 그냥 집에만 있게 되더랍니다. 그럼 또 우울감이 더 깊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지면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은퇴자들이 가장 위험한 악순환이에요. 나도 모르게 고립된다는 것.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취미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자기 삶을 온전히 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은퇴 후에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해도 공허함만 느껴요. 정 씨도 그랬어요. 독서 모임을 가봤는데 어색해서 2번 만에 그만두고 동네 문화센터 등록했는데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는 자책만 남는 거죠.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노후는 돈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니라 돈만 남아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일도, 관계도, 의미도 없이 돈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버거운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건 단순히 은퇴 자산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를 움직이게 만들 무언가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소소한 취미든 혹은 주 2일짜리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내가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그 감각이에요. 정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은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는 자유가 되지만 아무 구조 없이 맞는 은퇴는 감옥이 돼요. 그래서 40대, 50대의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만드는 인간관계, 지금 찾는 취미, 지금 경험해보는 작은 일들이 전부 은퇴 후의 안전망이 되거든요. 정 씨는 지금도 천천히 다시 삶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하루에 한 번 밖에라도 나가보려고 애쓰고 작은 알바라도 다시 해볼까 고민 중이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더 마음을 울렸어요. 나는 60이에야 깨달았지만 너희는 제발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그 한마디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준비하면 적어도 정 씨처럼 하루가 무너지진 않을 테니까요. 은퇴하고 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자. 아껴 쓰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지. 젊을 때처럼 큰돈 들어갈 일도 없겠지. 그런데요. 이 말 은퇴자들 사이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라는 거 아세요?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노후를 무너뜨리는 지옥문의 손잡이가 될 줄 대부분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엔 착각하기 쉬워요. 통장에 퇴직금 들어오고 연금 첫 수령액도 어쨌든 꽤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느슨해지죠. 그래, 월 이 정도면 되겠네. 생활비는 충분하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은퇴한 선배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지출은 절대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진짜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돌발 상황이 많아요. 젊을 때는 뜬금없는 지출이 생겨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엔 그게 안 돼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감정이 바로 공포예요. 내가 지금 맞는 이 상황이 내 노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충분하다라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동부에서 은퇴한 72살 한인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계산했던 월 생활비는 3천 정도였어요. 연금과 소셜, 약간의 임대 수익까지 합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죠. 문제는 예상 못했던 의료비였어요. 남편분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몇 차례 다니기 시작하면서 검사비 하나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계속 쌓였죠. 어느 순간 한 달 의료비가 생활비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노후에 충분하다는 건 착각이더라고요. 병 하나만 생겨도 바로 무너지는 게 노후예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부는 아파트를 작은 곳으로 옮기고 자동차도 처분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믿었던 그 계산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힌 거죠. 두 번째 사례는 한국으로 역이민한 68살 여성분 이야기예요. 한국에 가면 미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믿고 갔는데 오히려 지출이 더 커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경조사와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부담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지출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은퇴 후 단출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출이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와 초기 정착비까지 겹쳐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충분하다는 건 그 나라에서 살아보기 전까지 절대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세상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서부에서 사는 65살 은퇴 남성분이에요. 은퇴 전부터 본인이 아주 검소한 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큰 지출을 잘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군것질, 쇼핑, 취미 지출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월 지출이 평균 예상보다 300이 넘게 증가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돈은요, 내가 외로울 때 제일 빨리 세요. 결국 이분은 자신이 생각한 노후 생활비 충분함이 감정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3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시죠? 바로 내가 예상했던 지출 구조는 실제 노후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전문가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노후에는 충분함이 아니라 여유가 필요하다. 충분하다는 건 숫자로 계산한 상태지만 여유는 변수까지 감당할 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은퇴 후 무너지는 분들은 대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한 분들이고 오래 버티는 분들은 여유를 마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은퇴 몇 년 지나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자산은 깎여 있고 선택지는 줄어 있고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생활비? 절대 충분하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노후는 우리가 아는 세상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훅 예고 없이 계획을 뒤엎는 상황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걸 견딜 여유를 갖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후가 지옥문 앞에서 멈추려면 생활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변수를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웃으면서 은퇴를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는 계산대로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은퇴 전에는 절대 체감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자동 보충 장치가 있어서 조금 틀려도 메꿔지거든요. 하지만 은퇴하면 재정이란 게 탱크처럼 고정돼 있어요. 한번 줄면 다시 채우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달에 조금만 적자가 났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게 바로 노후 공포의 시작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그걸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현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이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돼요. 특히 무서운 건 노후의 지출은 대부분 생활비가 아니라 사건 비용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차 수리, 자녀 지원, 가족 모임, 이사, 갑작스런 체류 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월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월 얼마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괴리된 계산인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작 무너뜨린 건 매달 쓰는 돈이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돈이었다. 그리고 이런 돌발 지출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면 자산이 무너지는 속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또 하나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게 있어요. 노후는 감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허전할 때, 답답할 때 사람은 소비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취미를 늘리고, 여행을 가고, 누군가에게 선물도 하죠. 젊을 때 같으면 괜찮았겠지만, 은퇴 후에는 그 작은 감정 소비 하나가 생활비 구조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노후는 돈보다 감정 관리가 먼저다. 이걸 못하면 생활비는 반드시 증가하게 돼 있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계산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계획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저는 정반대의 말을 들어요. 나는 절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다. 노후 파산은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자신만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 충분할 거라는 자기 확신,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변수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지옥문이 열리듯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노후는 여유가 있는 사람만 버틸 수 있어요. 충분하다는 건 착각일 뿐이고 여유만이 진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신다면 지옥문 대신 여러분 앞엔 훨씬 더 안전한 길이 열릴 겁니다. 은퇴자들이 떨며 말한다. ETF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왜 이제 알았냐고.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ETF면 안전하다. 장기 투자면 결국 오른다. 50, 60대라도 계좌만 열어두면 돈이 일해준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건 다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순간입니다. 마치 괜찮다는 주문처럼 외우며 스스로를 안심시키죠. 그런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나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조용한 믿음이 공포로 바뀌는데 단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그 3초를 잊지 못하고 떨면서 말합니다. ETF가 이렇게 무서운 줄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이니까요. 다시 채워 넣을 시간도 체력도 없고 손실이 나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말만 믿기엔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 짧습니다. 젊은 세대야 10년, 20년 길게 가보라지만 은퇴자는 지금 당장 생활비가 빠져나가죠. 떨어진 자산에서 생활비를 쓰다 보면 회복장은 와도 원금이 안 채워지는 역수익이 생기고 그게 바로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게 바로 ETF가 은퇴자에게 잔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ETF가 나쁜 게 아니에요. ETF는 도구일 뿐인데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들고 가면 도구가 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천히 깨닫습니다. ETF는 오르면 행복하지만 떨어지면 노후가 무너진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 은퇴자분들이 공감하는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년 직장 다니고 퇴직한 50대 중반 남성분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8천 전부를 ETF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래요. ETF가 제일 안전해. 장기 투자만 하면 돼.
그래서 단기 변동은 신경 안 쓰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 바로 생활비로 꺼내 쓸 돈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ETF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생활비로 계속 일부를 팔아야 했고 원금은 빠르게 훼손됐습니다. 다시 오를 줄 알았죠. 그런데 오르기 전에 제가 먼저 자산을 소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말이 참 무겁습니다. ETF가 아니라 돈을 쓸 구조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든 가까운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은퇴 후 은행 추천으로 배당 ETF에 넣으면 매달 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전 재산 9천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든든해 보였죠. 문제는 금리와 시장이 변하자 ETF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건 내 돈 일부를 미리 떼어주는 구조인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더 사두면 회복될 거라 했지만 이미 80 넘은 분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자산을 들고 가는 건 너무 위험했죠. 결국 원금 30% 가까이 손실났고 팔고 나니 남은 건 왜 은퇴자한테 이런 구조의 ETF를 권했을까 하는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안정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한 여성 은퇴자 분입니다. 이분은 ETF를 20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고 수익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 이 정도면 생활비 걱정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금은 수익을 냈지만 생활비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매년 오르는 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이분이 하신 말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ETF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비가 ETF보다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이게 은퇴자의 현실입니다.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출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 노후가 버티질 못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요. ETF는 은퇴자를 망하게도 살게도 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자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잃으면 폭구가 어렵고 폭구가 어려우면 공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은퇴 후 ETF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ETF도 나이가 들면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해요. 젊을 땐 수익이 목표지만 은퇴 후에는 손실 회피가 목표가 돼야 하고 생활비는 ETF에서 직접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따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ETF는 장기적으로 좋지만 은퇴자는 단기 변동이 삶을 뒤흔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구조를 완전히 달리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ETF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은퇴자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쓸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ETF는 상승장을 기다리는 자산이지 생활비를 당장 해결해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TF는 나를 먹여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나중에 쓰기 위한 도구다. 이걸 모르고 은퇴 후 바로 ETF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산은 회복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떨면서 말합니다. ETF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ETF가 무섭다기보다 내가 ETF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무서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투자한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였어요. 오르기만을 바라는 기도. 그런데 노후는 기도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가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버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ETF가 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 계좌예요. 생활비를 뺄 계좌와 투자를 굴릴 계좌를 분리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퇴직금, 연금, ETF, 생활비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이번 달 생활비는 어디서 빼지? 하고 바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래놓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ETF를 팔면 회복장을 맞아도 본인은 이미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ETF를 은퇴 후에도 굴리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생활비는 ETF 옆에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 2년치 생활비라도 현금 혹은 초저위험 자산에 확보해두면 ETF가 떨어져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어요. 이 버티는 시간이 은퇴자에게는 생명줄입니다. 둘째는 ETF 비중을 나이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오를 때는 기분 좋지만 떨어질 때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이미 그 비중은 과한 겁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무시하다가 손실을 키웠어요. 그리고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난 은퇴하고 나서야 공부를 시작했지? 이 말이 참 아픈 이유는 은퇴자는 시간을 잃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구조를 만들면 ETF는 공포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ETF도 은퇴자의 통장을 끝없이 깎아먹는 무서운 존재가 되죠.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분이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ETF는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 없이 기대한 게 문제였죠. 맞습니다. ETF는 그냥 시장을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시장을 견디는 힘과 구조입니다. 그걸 갖추는 순간 ETF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한 축이 돼요.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스쳤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은퇴, 치앙마이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슬리퍼 끌고 조용한 골목을 산책하던 장면까지 머릿속에 그렸는데 그 모든 상상이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면 더 편해질 줄 알았죠. 해외에 가면 물가가 싸니 덜 불안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진함이 우리 노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흠집이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은퇴자는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경계심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회사가, 사회가, 규칙이 우리를 보호해주던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갑자기 낯선 땅에 떨어지면 뭐가 위험인지, 누가 진짜인지, 어떤 선택이 파국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날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좋아 보였죠.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한식당도 많고 은퇴자도 많다고 하니까 그래, 여긴 안전하구나 그렇게 스스로 안심해버린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선 안심했다라는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된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치앙마이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가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기후도 따뜻하고 의료비도 한국보다 싸고 외국인들이 모여 사니 외로움도 덜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계산에는 항상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해외는요, 내가 모르는 규칙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정보, 모르는 문화를 믿는 순간부터 무너짐은 시작됩니다. 특히 창업. 이게 은퇴자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덫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긴 물가 싸니까 작은 가게 하나 하면 먹고 살겠지. 하지만 그 작은 가게조차 해외에선 전쟁터입니다. 언어, 세금, 허가, 인건비, 로컬 직원 문제, 외국인 규제 어느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은퇴자들은 희망을 너무 크게 품고 와요. 여기서 조용히 돈 조금만 벌어 살면 되지 뭐. 바로 그 생각이 사기를 치려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앙마이에서 만난 박씨 부부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모은 4억 원으로 은퇴 후 작은 한식당을 하기로 했어요. 주변 교민 몇 명이 치앙마이는 한식당만 하면 다 된다. 자리만 잡으면 월세도 싸고 인건비도 싸다고 부추겼대요. 실제로 가보니 분위기 좋아 보이고 손님도 많아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죠. 계약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태국어로 된 계약서를 영어 번역본만 보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인 추가 비용, 현지 직원 의무 고용, 간판 사용 제한 같은 조항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픈 첫 달부터 비용이 폭탄처럼 터졌고 직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결국 2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부부는 말해요. 우린 장사 망한 게 아니라 치앙마이를 몰랐던 게 죄였다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은퇴 후 태국으로 넘어간 조 씨, 지인의 소개로 커피숍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이미 운영 중인 가게라 안정적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그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사라졌어요. 태국에서 은근히 발생하는 방식이에요. 고액의 권리금을 받자마자 연락 끊고 도망가는 케이스요. 조 씨는 태국 법률 구조를 몰라 신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국처럼 CCTV 뒤지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조 씨는 말하더군요. 태국은 모든 게 여유로워 보이니까 사람도 느긋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느긋함을 이용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더 아픕니다. 혼자 치앙마이로 간 60대 남성인데 조용히 지내며 소소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은퇴금 받은 2억 전부를 들고 갔는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말에 혹해서 외국인 명의로는 소유가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현지인 파트너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10달 후 문득 가보니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대요. 서류가 복잡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던 현지인은 이미 잠적. 남은 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간신히 살 정도의 잔고뿐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잊히질 않아요. 해외에서 은퇴하면 자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삶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자는 위험 감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 무엇보다 설마 나에게까지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착각을 결국 비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해외 은퇴 생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외에서는요, 당신을 보호해줄 제도도 익숙한 네트워크도 도움을 요청할 지인도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해외 창업, 해외 투자, 해외 부동산 이 모든 건 절대로 가볍게 선택하면 안 돼요. 치앙마이 같은 도시에선 더더욱 그렇죠. 여유롭고 느긋해 보이는 분위기 뒤에 은퇴자만 노리는 시장이 따로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해외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관광객이 아니라 돈을 가진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잔혹합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해외에서 멋지게 살겠다는 기대보다 그곳이 가진 위험의 구조를 먼저 보는 게 진짜 준비예요. 치앙마이에서 무너진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았으니 당신은 같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에서 실패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난 그때 그 경고를 못 들었을까? 사실 경고는 계속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던 분위기, 계약서에서 이해 안 가는 문장들, 지인이 너무 쉽게 이건 무조건 된다고 말하던 그 어색한 미소까지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누군가가 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 누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게 경고가 아니라 기회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죠. 치앙마이에서 망하고 돌아온 분들 대부분이 똑같이 말해요. 나는 태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몰랐던 게 무서웠다. 그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해외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기회도 독이 되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작은 문제도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세계만 믿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 경험이 해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은퇴 후에 해외로 나가려면 꿈보다 먼저 비상계획을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현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 두기, 비상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금. 따로 마련해 두기, 절대 한 번에 큰돈 넣지 않기, 현지인 명의와 얽히는 사업은 절대 안 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파국을 피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런 팁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래도 나한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살다 망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이 나한테 해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 은퇴자는 그 말에 정말 쉽게 흔들려요. 다 아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는 늘 거짓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눈에 띄지만 망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망한 사람들의 침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치앙마이 문제만이 아니구나. 어디든 같은 구조구나. 맞아요. 미국이든 태국이든 한국이든 은퇴자는 늘 위험에 더 빠르게 노출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삶의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쉬자 하는 순간 방어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나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어떤 도시를 선택하든 어떤 나라로 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에는 낙관이 아니라 검증이 먼저다. 친절한 사람보다 문서가, 분위기보다 조건이, 꿈보다 현실이 먼저다. 이 원칙만 지키면 치앙마이에서 무너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똑같이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다른 사람보다 단계를 하나 넘으신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조심하는 마음입니다.